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잘 쓰고 있죠. 전자메일, 이메일이 있습니다. 뭐 이전에는 당연히 이제 서신, 손편지가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이메일이 보편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뭐 문자가 됐든 그림이 됐든 뭐 심지어 영상이 됐든 자, 통신하게 됩니다. 원래 이메일의 그 세계 표준의 통신 프로토콜 이름이 SMTP입니다.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SMTP. 그래서 이메일이 전달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메일 서버가 있습니다. 메일 서버. 메일 서버가 이렇게 두 대가 있으면 이제 보내는 쪽 메일 서버, 받는 쪽, 그리고 이 받는 쪽 메일 서버 안에 이제 메일 데몬이라고 해서 항상 떠서 24시간 내내 떠서 돌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데몬이라고 하는데요. 메일 서버가 24시간 내내 자기 쪽 메일 서버를 통해서 메일을 보낼 사람들을 서비스하죠. 그럼 이제 이걸 인터넷 여기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TCP/IP를 이용하는 인터넷상에 있는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이 이제 요 전자메일이 되기 위해서 SMTP라는 프로토콜을 특별히 특정해서 이제 얘가 지원해주면서 이메일이 진행되는 거죠. 받는 쪽도 똑같습니다. 이쪽이 보내고 이쪽이 받지만 반대로도 벌어지죠. 이쪽이 이메일을 보내면 이쪽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신자가 편지를 발송하면 편지의 메시지는 송신자 측의 메일 서버에 전달이 되죠. 그리고 이제 메일 서버에서 수신자 측의 메일 서버로 최단 거리로 전송이 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아주 간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일 서버로부터 메일을 사용자들이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팝. 그리고 위에는 이제 웹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웹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뭐 한메일 같은 거, 네이버 메일 뭐 등등등 많은 메일들이 다 이 인터넷 웹페이지, 홈페이지 기반으로 해서 메일을 보고 있어서 이게 요즘은 상당히 많이 보편적이고요. 그래서 웹메일보다 지금도 많이 팝메일을 많이 이용하긴 합니다만 그 이메일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보통 여기 웹메일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거죠. 홈페이지. 여기는 이제 이메일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메일을 본격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가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아울렛 익스프레스라든지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 이메일하고 손편지, 일반 메일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뭐 한쪽이 다 100%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빠르고 뭐 소리나 영상 같은 것도 다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 메일, 보통 손편지는 좀 더 아날로그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가운데서 이번에는 FTP를 소개합니다.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자, 파일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간에 파일을 주고받을 때 자신들끼리 이제 A와 B 사이의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으면 그걸 보통 이제 P2P 서비스라고 합니다. 피어 투 피어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FTP는 이제 FTP 서버를 지금과 같으면 웹하드라고 하는 FTP 서버를 따로 두고 거기에다가 특정한 A라는 사람이 파일을 올리면 또 B라는 사람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공유하는 게 바로 FTP고요. 그렇게 공유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버와 개인 간의 파일을 또 주고받을 수도 있죠. 여하튼 그 서버하고 개인,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파일을 주고받는 게 이 FTP인데 컴퓨터 간의 파일을 전송하는 건데 이 약자가 프로입니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서버라고 보시면 이 서버에 PC를 통해서 FTP 접속을 합니다. 그럼 이제 FTP 전용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즘은 그냥 홈페이지 화면에서 FTP 서비스를 그냥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처럼. 마치 웹브라우저가 웹메일을 해주는 거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 FTP 서버를 파일을 요구하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FTP를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계정을 가진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물론 존재하지만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 않고요. 보통 익명으로 쓸 수 있는 어나니머스라는 FTP 서비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어나니머스 서비스를 보통은 FTP 서비스, 거기에다가 많은 프로그램들, 뭐 영상, 지도, 기사 등등을 다 올려놓고 전 세계에서 접속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FTP 서비스가 옛날보다는 많이 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홈페이지가 FTP 서비스를 지금은 다 겸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원하는 것들을 쭉 올려놓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하다못해 게시판을 이용해서 업로드 시킬 때 게시판에다가 업로드 시켜서 다운로드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시판들이 홈페이지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쓰이지 않지만 인터넷 기반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잘 활용했던 거가 바로 FTP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FTP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이제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적용이 되는 유저 FTP가 있고요. 등록하는 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어나니머스 FTP가 있습니다. 어나니머스. 그래서 되게 인터넷상에서 보통 FTP 서비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나니머스 FTP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FTP가 보통 서버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 동시에 뭐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몰린다고 그러면 서버가 죽죠. 그래서 이런 FTP 서버는 FTP에 관한 도메인 이름은 똑같은데요. 실제 IP 주소를 달리해서 같은 거를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거를 미러링 사이트라고 합니다. 미러링. 미러라는 게 거울이죠. 똑같은 FTP 서버를 또 다른 곳에 둬서 한쪽 A라는 FTP 서버에 사람이 몰리면 그쪽에 몰리는 사람을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줘서 보통 이제 과부하를 방지한다. 보통 로드 밸런싱, 부하 균형을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쓰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FTP 서버의 미러링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 가운데서도 많이 오랫동안 쓰여졌던 게 이제 텔넷입니다. 텔넷.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접속해서 마치 눈앞에 있는 컴퓨터처럼 쓰도록 하는 거죠. 요즘은 뭐 텔넷이 아니라 원격에 있는 컴퓨터를 접속하는 부분들은 워낙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팀뷰어 이런 것도 엄밀히 따지면 텔넷보다 훨씬 더 잘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 텔넷과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제 접속하다 보니까 편리는 한데 이 접속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사고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접속할 때 패스워드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접속하면서 데이터가 계속 오가기 때문에 오가는 데이터를 암호화시킬 필요도 있어서 보통은 이제 Secure Shell이라고는 SSH라는 것들을 이 텔넷에서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해서 보안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SH를 사용하고 또 접근했을 때 접근하려고 하는 서버에 자기의 합법적인 계정이 있어야 되죠. 사용자 로그인 네임,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접근하고 있는 PC하고 텔넷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 PC나 서버하고 운영체제가 다르면 접속 후에 화면들이 좀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터미널을 이제 에뮬레이션 시켜주는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텔넷에서 지원해줘야만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유즈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저스 네트워크이라는 건데, 일종의 쇠소식을 교류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979년 듀크 대학 학생들이 뉴스그룹, 예전에 이제 그룹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 게시판처럼 시작을 했는데, 일반적인 게시판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글로벌한 그런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은 이제 특정한 계정이 있는 사람은 와서 쓸 수 있고, 물론 이제 익명인 사람도 쓸 수 있지만, 대개는 게시판은 하나의 게시판이 있는 서버를 통해서만 글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유즈넷은 이제 전 세계에 이 유즈넷 서버, 뉴스 서버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뉴스 서버에 접근하게 되면 자기가 다 갖고 있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생물학에 관한 뉴스 서버가 따로 있으면 이제 그런 뉴스 서버 쪽으로 이렇게 토스 시켜주거나 아니면 그거의 일부를 끌고 와서 중복해서 게재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주제별로 여러 군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 서버들이 뉴스 서버들끼리 서로 연결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뉴스들을 사람들이 잘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내지는 서버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유즈넷입니다. 지금은 이제 웹브라우저에 의한 검색이 일반화돼서 이 유즈넷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일반적인 그 월드와이드 웹 안에 이제 많이 포함이 돼서 이제 이전처럼 이렇게 독립된 서비스로 존재하지 않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www라고는 월드와이드 웹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인터넷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다 이걸 쓰죠. 이거를 의미합니다. 보통 www 웹 서비스하고 인터넷 서비스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이퍼텍스트라는 거죠. 하이퍼텍스트는 텍스트와 텍스트를 서로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고 가면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하이퍼텍스트, 뭐 하이퍼미디어, 그러니까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소리, 그림, 동영상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퍼미디어들이 또 있고 걔가 또 링크를 포함하고 있으면 또 따라가면 또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퍼텍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끌고 와서 보여준다고 그래서 HTTP라고 부르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이 TCP/IP 기반 유에서 이렇게 불러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TP 이런 미디어를 제공하는 서버를 웹서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접근하는 PC들이 이제 보통 웹브라우저가 깔려 있는 클라이언트 PC가 되는 거죠. 이 www는 에러나 뭐 흐름 제어들을 하고 있어서 홈페이지가 이제 렉이 걸리거나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전송을 제어해주는,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이 있어서 잘못되면 다시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커들이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그 보통 도스 공격이라고 그러죠. 서비스를 계속 홈페이지한테 요청하면서 자기가 요청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상태로 계속 요청만 하게 되면 서버가 죽어버립니다. 뭐 홈페이지 서버, 웹 서버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동시에 접근하게 되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웹 서비스의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해킹 공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역사를 보면 여기 이제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유명한 사람이죠. 아까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가 선인데 선에 있는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이 하이퍼텍스트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멀티미디어 정보들을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연결한다라고 해서 웹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웹을 이제 검색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1990년대 말에 이렇게 넥스트라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넥스트라는 컴퓨터에서 최초로 웹 브라우저에 관한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슈퍼컴퓨팅 센터 NCSA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자이크라는 웹 브라우저를 개발해서 일반 사용자들한테 무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참 유명한 소프트웨어인데 어떻게 보면은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소프트웨어가 웹 모자이크입니다. 이 모자이크를 통해서 지금의 웹 브라우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공짜였습니다. 공짜. 그러다가 1994년에 이제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이것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한 넷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를 개발해서 내놓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상용화된 웹브라우저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워낙 많은 웹브라우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도 웹브라우저가 있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자, 이 월드와이드 웹을 이용해서 인터넷 정보 검색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비즈니스, 일렉트로닉 커머스라고 해서 이비즈니스가 아마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 나올 건데 이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전화, 화상, 방송, 그 다음에 VOD 같은 요구형 서비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웹 뒤에 가끔씩 버전이 붙습니다. 웹 2.0, 웹 3.0, 요즘 이제 웹 4.0 이야기도 나오는데 3.0, 4.0부터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붙이긴 하지만 2.0까지는 공감을 했습니다. 웹 2.0은 이제 앞에 1.0 있죠. 1.0은 오리지널입니다. 웹 서버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들이 필요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죠.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가 웹 1.0인데 웹 2.0은
제공만 받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웹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본인도 제공하고 본인도 공유하고 본인도 데이터를 주고, 그래서 참여, 공유, 개방,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만드는 백과사전, 이런 것들이 웹 2.0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다음에 RSS라고 해서 특정한 사람이 선택하는 뉴스들만 맞춤으로 해서 배달해주는, 선택하기 위해서 웹 2.0처럼 참여하거나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블로그나 UCC, 이제 사용자들이 자기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제공하는 거죠. 자, 웹 3.0은 뭐냐면 이제 개인화, 지능화, 상황인식이라고 그랬는데,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있고 정보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특정한 개인이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성향이 있고 뭐를 좋아하는지를 상황을 인식해서 그 사람에 딱 맞는 정보와 지식을 추출해서 보여주는 웹이 웹 3.0이다 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멘틱 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멘틱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건데, 웹이 이제 벌써 한 20, 30년 정도 발달을 했잖아요.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보가 과부하 상태고요. 보고 싶은 정보를 다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이제 걸러서 보는데, 걸러서 보다 보니까 잘못되게 봐야 될 정보는 걸러져 버리고 보지 않아도 될 정보들이 투과가 되죠. 그래서 이제 웹이 발달함에 따라서 정보 과부하, 정보 여과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웹 자체가 뭔가 스스로 알아서 정보들을 정리하고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처음에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웹이라는 게 결국 기계인데,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정보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만 얘가 인터넷 웹상에서 잘 정리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접근할 때 그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웹 자체가 혁신적으로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 역시 이제 웹을 개발했던 팀 버너스-리가 2001년도에 딱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10년 전에 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웹 자체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나왔던 게 이제 시멘틱 웹입니다. 지금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시멘틱 웹에서 이 메타 정보를 표기를 하기 위한 세계 표준이 이제 일부 정해져서 쓰고 있는데, 그게 RDF입니다.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고, 역시 이 시멘틱 웹은 시작은 참 빨리 했는데 아직 진전이 되어 있긴 하진 않지만, 완성되어 있진 않지만 여전히 풀어야 되는 숙제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